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채금융을 찾는 게 채자나 저당 담보가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건 제가 3, 4월 달에 빼드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금융에서 가장 유력한 게, 넘겨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45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54로 가시면은, 454.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지분금융을 할 거거든요. 지분금융. 454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돼 있죠. 그다음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뜰 가능성이 한 99%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회사. 그래서 이제 회사 법이 있고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리츠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리츠 회사가 주식을 IPO로서 기업 공개하면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죠? 그 상장을 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우리가 현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되죠?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죠, 그죠?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소유 지분.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사라는 얘기죠. 부동산 소유 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오피스텔 투자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오피스텔 투자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을 얻죠. 그럼 이제 임대 수익에서 얘가 성장에 대한 내부 이유보다 배당해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의무배당으로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MBS 기억나시죠? MBS. 그러면 MBS와 ABS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었죠? ABS죠. 둘 개 다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증권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어떻습니까? 저당 수익을 먹죠, 그죠? 이자 수익.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배당을 해줘야 되고, 이쪽 파트가 다 개발사업 파트예요. 개발금융에 투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갑돌이가 샀다는 것은 부동산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죠. 그럼 현금화가 되죠. 환급성이 높아서 그럼 이거를 직접 투자했다, 간접 투자했다, 간접 투자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죠. 그럼 안전하게 또 우리가 보통 주식은 망하지만은 이건 부동산에 남잖아요. 안정되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니치가 아직은 활성화돼 있다, 아직은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란 뭘 발행했죠, 제가? 주식이죠. 그러면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부동산 증권, 권리 등의 투자 운영에서 수익을 주주한테 배당해 줬죠. 이자를 줬어요. 배당해 줬어요. 배당.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이 운영하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없는 경우 상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럼 주식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지분을 증권화 시켰죠.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발행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회사의 운영 실적에 따라서 뭘 받죠? 배당을 받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그냥입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아까 MBS라는 건 뭐죠? 안정되는 수익이 있었죠. 이자 수익이. MBS. MBS는 그 채권이니까 이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직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해요. 간접 투자. 그럼 어떻습니까? 현금화가 가능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이제 투자회사가 종류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투자회사법이 이제 바뀌는데 주식 공모 쪽으로 바뀌었는데 이 저자분이 그거는 반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법은 항상 안 바뀌어야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주식 공모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책이 반영이 안 돼서 이 법은 나중에 이제 3, 4월 달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이론만 가져가세요.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당연히 자기가 관리합니까? 위탁 관리는 맡기겠죠. 기업 구조는 이제 부도난에서 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세 가지 실체를 이제 보는데 자, 처음에 하실 거는 자기관리회사와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그 다음에 거기 기업구조조정이라고 돼 있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업 구조조정. 자, 그럼 실체 여부입니다. 실체 여부를 봤을 때 요것만 이제 한번 갖고 가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그럼 실체 여부를 봤을 때 당연히 자기 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자기 관리하니까 실체 회사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실체 회사가 있어서 실체형이에요. 회사가. 그러면 임직원도 있고 직원도 고용해야겠죠. 그래서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려도 위탁 관리는 자기가요 남한테 맡겨요. 맡기죠. 이 두 회사는 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실체 여부가 아니에요. 면목회사입니다. 면목형이어서 그럼 얘는 상근 임직원 필요 없고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위탁을 합니다. 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 구조적 니치라는 자체가 어떤 니치냐면 자 우리가 IMF 이 불황을 겪었죠, 그죠? 그럼 IMF는 자 만약에 부동산이 현금화가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부도가 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들었었던 건데 이 대형 건설사예요. 망하게 되면 하청업체나 우리 실업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국가가 나서야 되죠.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면 법정 관리 들어가면 다 회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을 그냥입니까? 구조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를 사들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 보세요. 보통 건설회사, 저도 건설회사 다녔지만은 건설회사가 부도난다는 거는 자산이 없어 그래요? 현금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동산을 사들이는 회사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냥입니까? 혜택을 줘야 됩니까? 법인세 같은 거 면제해주고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빨리 회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도를 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구종 니치가 더 숫자가 또 많다는 건데 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455페이지 지금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이 있어요. 요것만 요번 과정은 자기관리는 그냥이요 실체 회사예요. 본점 외에 지점이 있죠. 상근 임직원도 있고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존속기간이 연속적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 인력도 필요하죠. 그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다음 같은 공인중개사나 간평사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하고 상근은 상시 근로를 하는 거예요. 자산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그냥이다 자기관리다. 이것만 가져가시고 이번에 가시면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서류상 회사예요. 그럼 자산 투자 운용을 지가 합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원을 고용 상근임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아까 기업구정도 제가 명목회사를 했죠. 그래서 IMF 때문에 대기업이 부실화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상화할 목적으로 이런 회사를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회사의 존속기간은 보통 한시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업구정은 명목회사로서 자산투자 운영을 그럽니까? 얘도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얘는 좀 혜택을 줘야 되죠. 밑에 보시면 기업구정은 자기관리보다 운영규정이 까다롭다,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 명목회사이므로 법인세의 면제 특례가 있다고 돼 있죠. 스킬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관리는 아직 법인세가 면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하고 5번을 보시면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얘네들이 아까 위탁하는 게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였습니까?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리치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 돼 있죠? 그거까지만 가져가세요. 아직 70억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근데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있죠. 따보세요. 자문회사. 자, 이거는 어떤 관리를 해주는 회사예요. 자문을 해줘요. 자문 및 평가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업무가 있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지금 투자회사법이 그 정도만 보시고 이게 또 우리가 그 바뀐 게 있는데 그걸 좀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제가 해드릴 만한 거는, 자, 오른쪽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있죠. 정의로 가시면은 가에 자산관리회사는 이거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그냥입니까? 포함합니까? 임직원도 상근한다고 돼 있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위탁관리는 자산 투자 운영을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기업구조도 위탁하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제3조에 가시면은 법인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얘 투자회사도 주식회사입니까? 2번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3번에 그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명칭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459페이지에 제11조의 2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지점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자, 이것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는 상금임을 둘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주식 공모가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 안 하셔서 나중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61페이지로 가시면, 461페이지 가시면은 제 21조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461 적어드릴게요. 461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제 21조 있나요? 이건 좀 보십시오. 자, 아까 자산을 투자 운영 업무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1번서부터 갑니다. 자, 부동산을 그냥 해요. 취득할 수도 있어요. 관리, 개량, 처분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임대차 할 수 있고, 증권 매매, 금융기관에 예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지상권, 임차권 배우셨죠. 그 부동산 사용 관리에 취득, 관리, 처분할 수 있고, 신탁이 종료될 때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한테 기록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취득, 관리, 처분도 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있고요. 제22조 가시면 아까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입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1번에 가시면 간평사, 공인중개사 해당 분야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이 소지자 투자 운영 관련된 3년 이상 이렇게 체크하시고, 제22조의 2에 우리가 위탁관리는 업무를 그냥입니까? 위탁을 합니까?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는 아까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리츠는 나중에 제가 법조항을 또 다시 한번 프린트를 나눠드린 다음에 해드리려고 하고요. 46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6으로 가시면은 7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대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지분을 표준을 증권화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도 투자 기회가 그냥입니까?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는 주식에 대한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도 있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에 가시면은, 자, 지금 이 투자자가 산 거는 부동산을 샀나요? 직접 투자했나요? 주식을 샀나요? 그럼 분산 투자가 효과가 있겠죠? 세금 절감 효과 같은 것도 나중에 향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회사나 전문회사를 통해서 자산투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뭐 우리가 5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상장이 됐으니까 그냥입니까? 남한테 공시합니까? 회계감사 같은 걸 받죠. 투자자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아까 왜 극동고설이 부도났죠. 그럼 그러한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보유한 불필요한 매물 부동산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부실한 극동고설 같은 거를 기업구정수단으로 활용돼서 회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가지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따라보세요. 지분금융. 아까 펀드 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했죠. 그래서 이것도 펀드도 그냥 지분금융이라고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4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7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무슨 금융이다?
얘는 지분금융이라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자 이런 거예요.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우리가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죠? 그럼 만약에 개발업자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럼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만약에 100억짜리라면 얘가 55밖에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투자자 모집형. 그럼 말 그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겠죠. 그래서 얘가 A가 10억을 투자했으면 얘가 지분 투자자가 됐으니까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 있어요. 파란 색깔. 얘도 개발 사업에 수행하는 소구자, 채권형이다, 지분형이다. 지분형이에요. 그럼 부채금융에 들어가겠어요? 얘도 지분형에 들어가겠어요?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자기 자본이 되므로 지분금융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절대 다른 거 건드리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조인트 벤처. 그래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 453페이지로 가보세요. 453페이지 가시면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 찾으셨어? 거기다가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얘도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자, 우리가 여러분 벤처 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템에. 그래서 우리가 개발업자가 은행 가갖고 야, 돈 빌려줘. 너 인마 담보 갖고 와. 그랬더니 담보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벤처 사업이 있어. 여기 같이 참여하자. 따라서 얘도 지분금융. 그럼 파란 색깔에 지분금융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라고만 나왔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강조할 거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449페이지 가시면은 449페이지 가시면은 PF가 있어요. 자, 거기 가시면은 449페이지의 밑에 1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나? 이거 별표를 2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 조인트 벤처나 신디케이트는 아주 족보에 안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분금융 끝내버리고 PF 있죠? 이거 이제 강하게 갈게요.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럼 프로젝트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F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거기 보시면 우쪽 파란 색깔을 보세요. 제가 뻥쳤나? 21, 22, 22, 25, 26, 27, 29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 나올 때가 있고 1년 걸러서 나올 때도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매년 나오긴 좀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면은 27, 29 찾았습니까? 호수달에 나오네, 그죠? 올해 짝수달이죠. 그럼 나올 가능성 좀 적지만 그렇다고 또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SOC 사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철도, 항만,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들어왔는데, 자 이제 대출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거 따라보세요. 개발금융. 위에 개발금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업자한테도 후분양 때문에 많이 좀 빌려주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죠? 개발금융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인천공항 아시죠? 그럼 인천공항에 인천대교를 가시게 되면 이 톨게이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통행을 받아요.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오늘 BTO 방식을 배우실 거예요. 무슨 방식을 배운다? BTO 방식. 그래서 잠깐 5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08페이지. 자, 508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할 거지만 508페이지에 가시면은 따라서 민자 유치. 거기 BTO 방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이 완공을 해서 트랜스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속을 한 다음에 지가 직접 운영해서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이런 BTO 방식 민자 유치가 PF로 이루어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갈 테니까 다시 449페이지로 가시면 그럼 PF는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신다면은 이 톨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통행료를 받습니까? 그럼 미래에 수익이 생기죠. 사업성이나 수익성으로 담보로 가는 거예요. 사업성이나 수익성, 미래 현금 흐름이죠. 자, 그럼 우리가 포스코란에 들어보셨죠?
얘가 이제 여기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요 사업권을 따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요 인천 고속도로만 만들까요? 아니면 아파트도 만들까요? 그럼 아파트 사업이 도산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따로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 자, 이거는 이따 보겠지만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대한 물적 아니면 신용 담보가 아니라 오로지 사업성을 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물적 담보다 사업성이 담보다. 사업성 경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서 제가 좀 위험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눈이고 코고 입이고요. 해골이야 해골 이렇게. 무섭게 생겼죠? 무섭게 생겼다고 해요 그냥. 상처가 이렇게 났어요.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포스코 있었죠? 포스코가 사업주로서 뛰어듭니다. 사업주. 시행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행사. 시행사로서 이제 부지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얘가 그냥이야 아파트도 만들어. 그죠? 그러면 얘가 도산되게 되면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PF에 대한 독립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서 회계 처리나 법률 쪽을 다 한다는 거죠. 뭐 상처를 만들었던 건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까? 그럼 얘가 도산돼도 영향을 주지 않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담보대출에요 사업성을 갖고 갔어요. 그럼 사업성이 갖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금융기관을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를 대주단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대주단. 그럼 은행이 1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라 2금융권도 있겠죠? 그래서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 그래요. 그럼 빌려준 사람을 차주야 대주야? 빌린 사람을 차주. 임차인과 임대인 있잖아. 그럼 재밌게 한다면 얘는 가만히 있어. 얘한테 돈을 대주었어. 그래서 대주단이야. 웃지도 않아. 진짜. 그럼 얘가 여기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기 사업이겠어요? 좀 장기 사업이겠어요?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죠.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몇 종. 그럼 여기다가 얘가 톨게이트비 받으면 그냥입니까? 원리금은 상환합니까? 상환하죠. 이해 가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를 했어요. 그럼 얘가 도산됐더라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를 따라서 소구금융. 근데 상환할 수 없으니 소구다, 비소구다. 비소구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 소구를 원하겠죠? 그래서 얘한테 야, 너 시공사 데리고 와. 그럽니다. 그럼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고 여러 사업 주체를 나눠버리니까 100% 비소구겠어요? 제한 소구겠어요? 제한 소구. 그럼 만약에 얘가 도산됐다면 여기에 대한 현금 흐름과 자산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 가능하죠?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보증보험을 또 원하겠죠.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부예금융이라는 것은 부예금융은 따라해보세요. 장부외 금융. 무슨 말이냐? 이 포스코는요, 그냥입니까? 아파트 사업도 합니까? 그럼 일산에다가 아파트를 한 5천 세대를 져요. 그럼 소규모 단지예요? 대규모 단지예요? 그럼 A은행에서 장부 갖고 오라 그러죠? 얘기해봐요. 장부에 기록되면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안 빌려줘. 따라서 장부외 금융. 그럼 장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대차제도표에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요 금융기관의 이점이겠어요? 사업주의 이점이겠어요? 사업주. 그럼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는요, 정보를 공유했죠? 그래서 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따로 해요. 자금 관리를. 여러분들 설날에 어머님들이 이게 설날에서 세뱃돈 받으면 그냥요 이 갈취해요. 갈취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별도 통장을 만듭니까? 별도 계좌를 만드는 거죠. 따로 이제 에스크로라는 통장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요. 그럼 문제가 그럼 시공사와 시행사가 자체 계좌에서 자금 관리를 한다. 에스크로에서 한다. 별도 계좌를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가 또 따로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자금의 지급 순위, 자금의 지급 우선순위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원리금을 줘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냥요 대출금부터 갚아야 돼요. 갚고 나중에 개발이익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주의 개발이익이 먼저입니까? 요 공사비가 먼저입니까? 공사비가 먼저죠. 아시겠죠? 펜 들으세요. 이제 흔적을 남길게요. 지금 449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갈게요. 파란 색깔 위주. 자, 개발 사업에서 얻어지는 장래의 그냥입니까? 수익성입니까?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이죠? 개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사업 주체가 신용도가 낮다 그래도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성만 있으면 융자가 가능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전통적인 기업금융과의 차이점은 1번, 이 PF는 두 번째. 자, 어떤 이 금융 대출 기관이 특정인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제공했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사업성입니까? 그럼 개발회사에 대한 사업성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도 따보세요. 부채금융. 그럼 얘도 차입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부채금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부채금융이라는 게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죠? 부채금융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3번 파란 색깔. 차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금융비용이 나가겠죠?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사업 주체를 여러 사람으로 나누게 되면 위험은 분산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그냥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융비용도 더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오케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 당사자 간에 그냥입니까? 위험을 배분했습니까?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또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2번에 가시면 사업주의 부의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 붙여놓으시면 따라봐요. 장부의 금융. 그럼 포스코의 대차제조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파란 색깔을 보시면은 개별 사업주의 대차제조표에 관련 부채가 기재된다? 안 된다? 그럼 대신용도를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이 개별 사업주가 채무 수용 능력이라는 건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거는 금융기관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이점이에요? 사업주의 이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감정평가 나왔던 게 공인중개사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도 있다, 있어요. 그죠? 그 회사에 따라서 이게 나왔던 걸 공인중개사 뺏겨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자,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되면은 사업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개별 사업주의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서 제한소구 금융 방식을 원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디귿번. 자, 디귿번에 가시면은 제가 100%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그럼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사업의 위험에 대비해서 실무적으로 개별 사업 다음과 같은 직접 간접 보증을 요구하겠죠. 시공사한테 책임 시공 요구하고요.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부도 발생 시 부채 인수 약정을 요구하고,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한 다음에, 자, 우리가 개발 사업지의 부지의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따라서 담보 신탁.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안 들었다면 나 섭한데. 아까 신탁 증서 금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신탁 증서 금융이 나오면 이건 무슨 신탁으로 쳐라? 담보 신탁이에요. 그럼 담보가 들어갔으니 얘도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 유명한 오른쪽에 담보 신탁이라는 게 용어 사전에 있어요? 좀 잡아야 되는데 있어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자한테 부채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봐봐. 요거 아까 이 담보대출이었어요? 사업성이 담보였어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죠. 선분양이니까. 그런가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확보하는 방법으로 담보신탁이라는 아까 신탁증서 금융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신탁을 설정한다고 돼 있죠? 그 다음 제가 봐봐. 아까 공사비라는 건 말이야. 대출금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럼 개발이익이 먼저야? 공사비가 먼저야? 그럼 대출금은 선수하는 공사비는 정산 후에 개발이익을 하는 거죠. 맞죠? 이해 가셨어? 갔고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먼저다? 공사비가 먼저다? 공사비 한 다음에 개발이익으로 간다는 거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우리 설날에 엄마가 그냥이야 이 세뱃돈을 갈취해. 그럼 별도 통장을 만드네. 그 다음에 에스크로 독립적인 결제 관리 계좌를 만들어 버려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작은 관리를 시행사, 시공사가 자체로 합니까? 따로 합니까? 따로 만든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 그러면 대출기관이 개발사업의 현금을 관리하고 원리금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위탁 결제 관리 계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위탁한다는 게 이제 간평사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자 파란 색깔 따라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 프로젝트 사업의 전념할 즉 단일 사업에 집중하거나 한정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죠. 체크하셨어요? 그럼 대출기관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빨리 식기 전에 453페이지 가시면 확인 예제 문제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453페이지 가시면 어머나 거기 확인 예제 문제 있어요? 한번 스타트 풀어보세요. 1분 드릴게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틀린 거 3번이 틀렸죠. 이 자금을 건설회사 시공사가 자체 계좌였습니까? 에스코로에서 합니까? 에스코로에서 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읽어볼게요. 1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미래 아까 톨게이트비에 받는 게 현금 흐름이죠. 사업 자체의 자산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 금리보단 금리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성공하면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맞나요? 자, 프로젝트 금융이 그냥입니까? 부실화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찾으셨어요? 자,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100%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그래서 PF는 반드시 출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다행히 27에 나오고 29, 그다음에 홀수 달에 나왔다는 거죠. 올해가 몇 회죠? 짝수니까 좀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안 나왔다가 나오면 모자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프린트 옆에 끼고 자 갈게요. 500페이지로 가봐요. 가셔서 우리가 또 500페이지로 가셔서 파트를 이제 바꿔봐요. 500페이지 가시면은 제 7편 있어요. 넘기는 속도가 다 틀려요. 다 기다릴게요. 다 넘기셨어? 제 7편 있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개발 관리론. 개발에서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 떠요. 관리에서는 하나에서 좀 뜨고 마케팅에서 하나인데 오른쪽 가시면은 부동산 이용이라는 파트가 있죠. 여기는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가 나오냐? 넘겨보세요. 여기 용어 정리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502페이지로 가시면은 502페이지 가시면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엔 또 3, 4월 달에 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집약적 토지용과 조방적 토지용이 계속 나와요. 찾으셨죠? 그죠? 그 용어 정리로. 자, 지금 토지용 집약도 찾으셨어요? 들어갈게요. 용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나머지 부분은 안 하는 거는 제가 3, 4월 달에 미룰게요. 자, 토지 이용 집약도입니다. 토지 이용 집약도.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어요. 토지에다 노동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투입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 편하게 들어보시면은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정말이에요? 그럼 건물이 저층화 됐다? 고층화 됐다? 외곽은 저층화 돼 있죠? 그게 집약적, 조방적 이용이에요. 그래서 도심이 있고 외곽이다. 그럼 도심은 그냥이다. 땅값이 높다.
정말이죠? 땅값이 높고 낮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단위 면적당 토지가 똑같다면은 집약적 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쪽은 토지를 줄이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그럼 집약도를 높이죠. 이걸 따라서 집약적 토지 이용. 그럼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고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많이 이용하고. 그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죠. 그럼 이게 집약도를 낮추는 것은 따라서 조방적 토지 이용. 그러면 저층화가 되겠죠? 할게요. 지금 의 보고 계셔요? 그래서 토지 이용 집약도란 토지 이용에서 단위 면적 투입 노동과 자본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번에 집약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높은 자본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높은 토지 이용을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얘기하죠. 요까지만 보세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조방적은 어떻게 돼요? 1번 집약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럼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낮게 하니까 조방적 토지 이용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나머지 거 아직 보지 마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가 그래도 조금 그나마 출제가 있느냐면 직주 분리와 접근이라는 게 있죠. 넘기시면은 넘기셨어?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은 이제 직주 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그 토지 정책에서 직가구와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용어를 하는데 자 직주 분리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도심은 땅값이 낮아요, 땅값이 높아요? 높죠. 직가구가 발생해서. 그럼 도심이 땅값이 높다 보니까 직장이 도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가 그냥입니까? 분리됩니까? 분리되는 것을 무슨 분리라고 한다? 직주 분리라고 그래요. 찾으셨어? 그럼 직주 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죠. 그렇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는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아직 어떻습니까? 밤만 되면 뻥 뚫리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지를 그냥입니까? 이 직장으로 접근을 합니까? 그럼 직주 접근이라는 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연어가 회귀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뭐 때문에 들어와요? 전원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접근은 그냥이야 다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지. 직주 접근은 보고 있어 의의를 밑에. 이건 나갔던 애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회귀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가 그럼 직주 분리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주 분리에 대한 거기 의해 보시면은 자 나간 이유는요, 그냥입니까? 환경이 악화돼서 나갔습니까? 그럼 집가구라는 게 중요하죠. 도심에 집가구가 잘 나와요.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나갔고, 그렇죠? 그럼 나갔던 애들이 그냥입니까? 다시 출퇴근하려 들어오죠? 그러면 분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뻥 뚫리는 걸 따보세요. 공동화 현상, 도노촌 현상이라 그래요. 지금 보고 계시죠?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면서 이 안에가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뻥 뚫려서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외곽은요 잠만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침상 도시 베드타운이 형성될 수 있는 결과로 도심 고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도심 고동이라는 밑에 보시면은 대도시의 도심에 업무지구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야간과 주야간의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에 대한 유동 인구를 도심 고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입니까? 비율이 커지겠습니까?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도심의 집가는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외곽의 집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이제 그냥입니까? 직주 접근 다시 들어옵니까? 그럼 들어오는 게 직주 접근이라고 돼 있죠? 그럼 왜 어떻게 될까? 여기는 빠졌는데 교통이 발달하면 외곽으로 나가죠. 근데 교통이 체증하면 그냥요 들어와요. 들어오고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도심이 환경이 악화되면 나가죠. 환경이 개선되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과로 인해서 도심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죠. 지금 결과 보고 계셔요? 고층화 되고 도심 하춘화야 해춘화야? 하춘화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해춘화 있어요? 재건축된다는 얘기 들어봤나? 그럼 도심이 재건축되면 그냥이야 새 건물로 바꿔. 그러면 도심이 젊어지네? 이게 봐.
회자가 다시 회자에다가 춘자가 젊어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도시 회추나 고충화는 그냥입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입니까? 직주 접근의 결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따라서 난개발. 들어보셨어요? 네. 도시 스프롤. 자,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프롤. 그러면 도시면서 외곽으로 개발되려면 불규칙이게 되어 규칙적이에요. 질서 있게 개발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띄엄띄엄 개발돼서 막 지멋대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묶는다 그러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러면 도시 스프롤의 도시계획이나 토지용 계획을 그냥 했어요? 소홀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겠죠? 그러면 자, 똥을 쳐봐. 질서야, 무질서야?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무계획적이겠죠? 무하고 불이 빠져서 나왔었거든요. 그럼 계획적인 토지용은 스프롤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특징은 파란 색깔. 스프롤은 도심에서 생깁니까? 외곽에서 발생합니까? 이게 나아요. 그 다음에 특징이 2번을 보시면 도시 스프롤이니까 주거지가 아니라 어디에도 발생하죠? 상업, 공업지역에도 발생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씻기 전에 빨리 프린트 1번을 보세요. 1번이 온지 X인지. 자, 아까 도시 스프롤은 어디서 생기죠? 그러면 O예요? X예요? X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상업지 주거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까? 공업지에도 발생합니까? 공업지에도 발생할 수 있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505페이지 가시면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넘기셔서 다 쓸데없고 침입과 계승이라는 단어 있죠. 이 두 가지의 용어 정리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보게 되면 내내 또 오게 돼요. 보지 말고. 침입 계승 있어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향여가, 하향여가 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해요. 그럼 들어봤어요. 원래 저소득층이 있는데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고? 침입이고요. 이렇게 다른 계층으로 바뀌는 것을 계승이라 그래요. 보고 계시죠? 그럼 계승은 또 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침입이라는 건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인 요소예요. 일정이 개입되고, 계승은 이건 그냥입니까? 다른 계층으로 바뀝니까? 교체되죠? 이해하셨죠?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고? 침입. 그다음 다른 계층으로 교체되는 것은 계승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건 침입이고, 계승이라는 자체는 한 번 들어와 계속 들어와. 또 보자. 계승. 분위기 안 좋네. 진짜. 그럼 들어가는 건 뭐지? 침입이고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은 계승. 천이라고 들어보셨죠? 옮길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침입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이죠. 그래서 제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에서 자, 들어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중요했죠?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제가 상향여가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다 이 동영 CCTV에 다 찍어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 침입이고 바뀌는 것은 계승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밑에 내용 절대 보지 마요. 보다간 내내 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라고 개발 파트의 제2절에 개발이 있죠. 부동산 개발. 여기다가 3개 치세요. 별표. 여기서 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떠요.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죠. 여기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